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가 간송 전영필 선생님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간송 전영필 이 간송미술관에서 보물 2개를 그 경매에 최초로 80 몇 년 만에 내놓는 일이 있어가지고 또 많은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결국 유찰됐죠.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했는데 이분도 문화 독립운동가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니까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는 책은 김영사에서 나온 이충렬 선생님이 쓰신 간송 전영필이라는 이제 평전이 되겠습니다. 이게 소설가가 쓰신 건데요. 그래도 되게 좀 고증을 많이 해가지고 많은 자료를 모아서 쓰신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한 100장의 이런 사진들이 작품 사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간송, 이 간송이라는 호는 위창 오세창 선생님이 스승이신 그 선생님이 이제 지어주신 거죠. 그래서 맑은 산에서 흐르는 맑은 물과 그 다음에 푸르른 소나무와 같이 그렇게 살아라라고 해서 간송이라는 호를 지어주셨고요. 사진, 일본 와세다 대학에 다니는 그 시대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주 젊은 나이부터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젊은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1906년에 태어나셨어요. 1906년에 서울태생, 우리 독립운동가 할 때 서울태생이 의외로 없었다, 그쵸? 근데 서울, 어디서? 종로사가 아주 그냥 정중앙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증조부가 전계훈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정삼품에 이르는 관직을 하셨어요. 이 전영필 집안의 5대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무반 집안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무반 집안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무반 집안이 저렇게 돈이 많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조선시대에는 문을 숭상하고 무를 낮췄잖아요. 그래가지고, 무반들에게 그 월급, 소위 말하는 월급이라 그래야 되나요? 돈을 많이 주지를 않았어요. 그 대신에 무반들은 이렇게 상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이런 그 재산을 축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로사가, 이걸 배옥의 장터라고 하는데요. 이 배옥의 지역에 미곡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땅이 있었는데 그 땅들에서 소출되는 그 쌀을 팔아서 아주 부자가 된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 증조부 전계훈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전창엽, 전창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전창엽이 또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둘을 낳습니다. 전영기, 전명기.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전창열은 후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형의 둘째 아들인 전명기, 이분이 전창열의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둘이 이제 이 전영기 이분이 다시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전형설과 전형필, 아들 둘을 낳게 돼요. 그런데 이 전영기 이분도 큰아들 전형설을 낳고 10년 넘게 둘째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노심초사하던 끝에 이 전영기가 42세, 부인이 자그마치 45세에 늦둥이 중에 왕늦둥이, 지금도 45세가 여자가 애 낳았다 그러면 진짜 어디 차병원이나 어디 가야 돼, 서울대병원 가야 되는데 이 45세 늦둥이로 전영필을 낳았어요. 근데 이게 왜 이 집안에 또 경사냐 하면 이 전창열 양자로 들어간 이 전명기,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또 후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집안에 전형설 한 명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집안은 어쨌든 최소 남자가 둘은 있어야 제사를 지내는데 아들이 없으니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10년 넘어가지고 45세에 애를 낳았는데 보니까 아들이야. 얼마나. 그래서 완전 이 일가에서 너무 기쁜 경사로 태어난 게 바로 전영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작은아버지한테 후사가 없으니까 어땠겠어요? 이 전영필도 바로 양자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 집이 워낙에 부자여가지고 99칸에 살고 있어서 칸이 엄청 넓어. 그래서 다 같이 문만 따로 내고 그냥 하나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진짜 부모님 밑에서 이제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이거 보세요. 1915년에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세요.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는 누가 돌아가시냐? 이 양부인 정명기 이분이 1919년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같은 해에 누가 돌아가셔? 형님인 정형설. 그러니까 이 장손이 이제 병으로 젊은 나이에 죽어요. 그런 다음에는 친부인 전영기 이분이 1929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 보세요. 이분들은 다 원래 안 계시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 몇 명만 남아요? 오로지 전영필 한 명만 남고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집안의 어른들이. 이때 1929년에 전영필의 나이가 24살이에요. 24살에 이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상속받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24살 전까지는 어른들이 집안에 계시니까 굳이 우리 집에 재산이 얼만가 몰랐어. 돌아가시고 나서 도련님 재산을 한번 이제 관리를 하셔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는 거야. 데리고 가는데 어디부터 가냐? 황해도부터 땅이 있어. 황해도 뭐 어디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 경기도, 여기 뭐 왕십리 뭐 말할 것 없고 답십리 여기 다 서울 땅.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저기 충청도까지 가서 공주 막 이런 데 땅이 있는 거예요. 전국에 걸쳐서 땅이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걸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제가 이걸 보면서 이분이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형님이나 다른 분이 가지고 계셨으면 어디 이 전영필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재산을 운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늘이 내리신 이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모든 재산을 이 전영필이 다 운용할 수 있게 된 그런 뜻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이 전영필의 학교 졸업식, 입학식 모든 사진에 친구들은 다 까만 그 교복에 까만 모자를 쓰고 있는데 한 50명 중에 한 두세 명이 하얀 옷에 하얀 모자를 쓰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 집에 상을 당해가지고. 이 당시에는 또 있는 집 자제들이 학교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상을 치렀게요? 3년 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흰 두루마기에 흰 모자를 쓰고 학교를 가는 거야. 그래서 계속 어른들이 돌아가시니까 집안 어른, 그래서 모든 졸업사진 다 흰색 옷.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일제강점기가 심해지니까 그때 어때요? 두루마기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흰 모시, 겨울에는 하얀색 두루마기. 이래서 그리고 창씨개명도 끝까지 안 했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혼자 남은 이 전영필에게 모든 재산이 돌아갔다. 그래서 얼마나 귀하게 태어났느냐. 돌사진, 내 돌사진보다 좋아. 저는 딸이니까 돌사진은 거의 저는 없어. 우리 오라버니의 돌사진보다 더 좋아. 1907년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이 화질도 봐봐. 화질도 얼마나 좋아요. 이런 집안에. 그러니까 금수저라고 할 수 없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금수저보다 더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분은 아버지 집만 무반집이 아니고 어머니 집안도 무반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배옥의 상권을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로 4가 지나갈 때 여기가 옛날에 전영필 그 바운더리였구나 하는 걸 아시면 돼. 그래서 이제 전영설, 전영필이고 아버지 전영기, 어머니는 밀양 박씨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어머니의 아버지, 즉 외할아버지가 또 대단한 분이셨어요. 외할아버지가 송암 박태윤이라 그래가지고 훈련원 첨정을 지내셨기 때문에 전통적인 무반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되게 이런 의식이 높으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분의 자녀 중에 이제 딸은 전영필의 어머니고 아들이 박대혁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되겠죠. 전영필의 외삼촌인데 이분이 장가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삼남 일녀를 낳았는데 그 삼남 중에 둘째 아들이 바로 월탄 박정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영필과 월탄 박정화는 서로 외사촌 관계가 되고 5살 형님이에요. 월탄 박정화가. 그런 상황인데 이
월탄 박정화랑 전영필이랑 어렸을 때 이제 같이 동네에서 이렇게 만나서 둘이 친하게 지내라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자주 만나고 이 외갓집에 자주 갔어. 근데 외갓집에 자주 가면 이 박대혁 외삼촌이 이런 책들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월탄 박정화가 준 책 중에 서사 건국지, 이건 뭐냐니까 스위스의 독립항쟁기를 써놓은 책이야. 스위스. 그 책을 주고 윤연필동 대한역사 동국사략 이런 데는 단군, 그 다음에 강감찬 장군, 이순신 장군, 그러니까 무반 집안이니까 이 장군들이 이긴 그런 이야기들을 막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연려실기술, 동국통감 이런 책들도 또 이 박대혁 외삼촌이 이 전영필이 이 집에 맨날 놀러 오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지금 아까 아까 가게도에서 남자만 죽은 것만 나왔지만 할머니 막 이런 분들 돌아가신 것까지 해가지고 거의 전영필은 이 죽음이라는 것과 항상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밝게 웃는 사진이 별로 없어.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너무 애늙은이처럼 어렸을 때 죽음을 너무 많이 접해가지고 애늙은이 같이 자랐거든요. 그런데 요 집에 와서 책을 이렇게 좋아하고 그냥 책만 들여다보고 이러니까 이 외삼촌이 너무 예뻐라 한 거야. 전영필을. 그래서 이런 책들도 계속 주고 서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월탄 박정화 선생님은 바로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이분은 올해 1970년대까지인가 사셨나? 오래 사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전영필 선생한테. 우리나라는 단군으로부터 신라 말까지 대국이 6이나 있었다. 지금은 비록 외놈들 손아귀에 있다 하나 이는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 외놈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래가지고 이 월탄 박정화 선생님은 특히 뭐에 유명하신 분이냐? 바로 역사, 한국 역사 소설의 대가 월탄 박정화, 임진왜란 1권부터 10권짜리, 그 다음에 세종대왕 1권부터 12권까지 대하소설만 쓰셨어요. 그리고 KBS 드라마 장희빈, SBS 드라마 여인천하의 모든 우리나라 사극의 80%는 원전이 이분의 소설이 원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월탄 박정화의 나관중 원작의 삼국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역사 소설을 쓰신 분이 이 바로 외사촌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용의 눈물 있죠? 용의 눈물의 원작자도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드라마의 원작자 월탄 박정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메이야 이거 유명했죠. 메이야 했던 여인천하 뭐 장희빈 이런 거 다 월탄 박정화의 원작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하시고 필력도 있으시고 역사의식도 있으신 분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송 전영필이 그냥 돈만 많아가지고 이렇게 산 게 아니고 스승이 오세창만 있었던 것도 아니야. 그 어렸을 때부터의 집안의 분위기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